저는 정영선입니다. 북한 경원군 새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때로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추웠습니다. 북한 경원군 새별의 겨울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습니다. 눈 덮인 논밭 사이로 10살짜리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한 손에는 교과서를, 다른 손에는 아이들을 부축하며 그 곁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쑥죽을 마시며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배가 고파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저는 별다른 위로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배가 고팠고 무엇보다 그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쓰러질 때마다 나도 마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교사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교과서 속 지식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새우 한 벌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누렇게 변한 아이들,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들. 하지만 그 작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배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교과서를 읽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 목소리에 온기를 담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겨울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떨며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수업 중에 아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보건실로 뛰어갔지만 보건실에도 제대로 된 약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교과서를 덮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동화를 들려주며 잠시라도 배고픔을 잊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언젠가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을까요? 하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행방불명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보위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남조선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보위부 간부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취조실에서의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맛봤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 집은 감금장소가 되었습니다. 보위부 간부와 아들 그리고 저는 같은 집 안에서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었지만 남편의 그림자가 저를 지웠습니다. 선생님도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제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간부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고, 잘못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행동도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아들과 대화할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들릴 말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은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저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낯선 산골 마을로 추방되었습니다. 기차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과 겨울밤, 얼음 장판의 방에서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마을에서의 생활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물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둘이서 작은 방에 웅크리고 있으면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추방된 마을은 문명과 완전히 격리된 곳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점까지도 몇 시간을 걸어야 했고 그마저도 물건이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난방할 연료도 부족했고 두꺼운 이불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체온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들이 가끔 아빠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경계했습니다. 정치범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저희와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는데 병원은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밤새 아들을 돌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회복되었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 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에게 아빠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에게 이걸 전해줘.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9살 아들은 평소에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제가 돌아오자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을 데려오겠다. 그때서야 그의 약속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저희를 구하기 위해 먼저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탈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나을까?
그런데 현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위부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만은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이 저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그 낯선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길입니다. 결정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두만강. 브로커의 안내로 아들과 함께 강을 건넙니다. 북한 경비대까지 돈으로 매수된 작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릴과 공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절대로. 브로커의 목소리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아들이 떨고 있는 것을 느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건너야 삶이 있다는 것을.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저는 과거의 정형선을 강 건너편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모성 하나로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을 건너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고 있었으니까요. 물살이 샌 곳에서는 아들을 등에 업고 건넜습니다. 아들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있어서 더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숨을 참지 못할까봐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잘 견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라진 후에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신호를 보내며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브로커는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한 방에서 마른 옷을 입고 뜨거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한 거예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확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브로커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대련으로 갑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대련이라는 도시에서 남편과 다시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는 중국식으로 손질되었고 위조 여권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희에게 중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공항에서 필요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외웠습니다. 들키면 안 되었으니까요. 절대 한국말 하지 마세요. 들키면 모든 게 끝납니다. 브로커의 경고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중국에서 대기하면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함께 탑승한 비행기.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신기했습니다. 아들도 눈을 크게 뜨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구름 위에 올라온 거예요?
아들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평범한 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승무원이 말을 걸까봐, 다른 승객들이 의심할까봐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어지자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련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지만 브로커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었으니까요. 기내에서 나눠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들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희를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곳은 대련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 그건 대련이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온 것이었습니다. 충격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영선아, 고생했어.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와 부모님,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부터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밤늦도록 공부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제도를 익히고 한국어를 더 자연스럽게 구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아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아들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북한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적응력이 빠릅니다. 점점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아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들이 아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13년이 지난 후 저는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된 것입니다. 교단에 다시 섰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그건 단지 제 직업이 아니라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한국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북한의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껏 꿈을 꿀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꿈꿀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대답을 할 때마다 북한의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의 교육 과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교육법을 배우고 새로운 교재를 익혀야 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다른 응시자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저를 보며 아들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으니까요. 북한에서 빼앗긴 꿈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품었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해진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왜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선생님, 북한은 어떤 곳이에요? 아이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꺾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북한에 대해 묻는 아이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도 거기서 왔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말합니다. 북한 아이들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밟힌다고. 오늘도 탈북민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통일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떨립니다. 하지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선생님, 통일이 되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묻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을 거예요. 북한의 아이들도 한국의 아이들도 함께 뛰어놀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두 나라의 교단에 섰습니다. 언젠가 그 둘이 하나 될 날, 아이들의 눈에서 굶주림 대신 꿈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기도합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자유란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압니다. 자유란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얻은 자유를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언젠가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자유로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말입니다. 탈북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차별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음식부터 말투,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도, 버스를 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탈북자시죠? 때로는 그런 시선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을 견뎌냈습니다. 제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으로요. 아들도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아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보다 강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아들의 말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탈북민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북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통일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알려줍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체제는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같다고. 그들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고. 때로는 북한을 그리워하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복잡한 감정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그 체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된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부모님은 건강하실까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자유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정영선, 북한에서 온 교사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 속에서 저는 교육자로서 작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북한의 진실을 알려주는 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저는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이곳의 아이들처럼 자유로운 교육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교사로서 통일 한국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